만들어내고 수소 핵 융합 반응하고 이것도 옛날에 다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태양 자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막 복사층, 무슨 대류층 뭐 이런 거 나와요. 그거 약간 암기거든요. 암기에 대한 부분들 태양하고 비교해서 더 엄청나게 큰 별 있잖아. 큰 별은 약간 구조가 좀 다르거든. 그런 구조들만 좀 구별할 수 있으면 태양에 대해서 오늘 이거 말고 좀 더 나갈 것 같은데 첫 번째 태양에 대한 파트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결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태양의 구조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태양 구조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처음 배우는 내용 먼저 탁 얘기하고 나머지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웠지 하면서 정리를 쭉 해주는 방식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넣어라. 맞죠? 암기법인데 태양이 엄청 뜨겁잖아요. 태양이 엄청 뜨겁고 태양이 뜨거운 이유가 태양의 중심부, 즉 핵이라고 부르는 이 중심부에서 뭘 하냐면 바로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죠.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는 반응을 합니다. 자, 수소 핵 융합 반응은 다시 정리하지만 수소를 가로치고요. 핵 융합 반응이라는 걸 하는데 핵을 융합시키는 거야. 뭉치고 뭉치는 건데 그 재료가 되는 게 맨 앞에 나옵니다. 즉 얘는 뭘 재료로 핵 융합을 한다? 수소를 재료로 핵 융합을 하는 녀석을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그럼 헬륨과 헬륨끼리도 뭉칠 수 있니 없니? 가능하죠? 그런 경우에는 무슨 핵 융합 반응? 헬륨 핵 융합 반응이라고 불러집니다. 그래서 핵 융합 반응은 꼭 수소 핵 융합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철 융합 반응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원소를 융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앞에 재료가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줄게요. 융합 반응의 재료가 맨 앞에 써진다는 거. 중요한 건 여기서 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야. 에너지가 뿜어 나옵니다. 이 에너지가 뿜어 나오는 모습이 복사층이라는 형태로 에너지가 뿜어 나오는 장면을 먼저 상상해 주고요. 자, 뜨겁다고 말했는데 이거 엄청 뜨거우면 엄청 뜨겁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냥 암기법이야.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바깥층 태양을 벗어난 이쪽은 상대적으로 약간 차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층을 통해서 뜨거운 열기 또는 뜨거운 에너지가 가다가 차가운 바깥하고 만나니까 여기서 식어버린 거예요. 이 경계면에서 식어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식어버린 에너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서 뜨거운 게 올라오니까 다시 뜨거워져서 이렇게 도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맨 끝에서 돈다는 걸 기억해 주는 거야. 끝에서 이렇게 회전합니다. 끝에서 회전하는 것을 회전하는 층을 대류하는 층, 그래서 대류층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그래서 태양의 구조가 핵, 복사층, 대류층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지. 요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태양보다 훨씬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녀석들은 좀 구조가 다른데 세계는 또 소개가 잘 안 되긴 한데 잠깐만 저러면 대류층이 계속 커져요. 커지냐고? 아니, 유지됩니다. 커지진 않아요. 왜 커진다고 생각했지?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 대류가 나니까 계속 뭔가 추가되는 느낌. 추가되니까 아니야. 나가는 건 에너지가 나가는 거고 에너지는 나가버리잖아. 에너지는 나가버리고 물질은 여기서 추가되지 않아. 에너지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물질이 자꾸 쌓이니까 커진다고 생각해. 여기는 물질이 쌓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가다가 에너지가 도는 거죠. 에너지가 돌고 또 일정 에너지도 나가지. 태양에서 에너지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다 모이는 건 아니고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긴 나갑니다.
에너지는 나가고 일정한 에너지가 여기서 돌고 있는 돌면서 나가는 돌았다가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상상해주면 됩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물질은 사실 아닌데 에너지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만 정리하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태양의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인 얘기. 태양. 자, 태양.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가 가장 뜨겁겠죠.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1500 켈빈, 약 1500 켈빈이라고. 이거 1500 켈빈. 1500 켈빈. 1500 켈빈. 맞나? 1500 켈빈 맞나요? 1500만 아니구나. 1500만 켈빈. 1500만 켈빈. 우리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 혹시 기억나? 옛날에 1000만이었죠? 1000만인데 500만 켈빈이 더 높죠? 그치? 1000만 켈빈인데 1000만 켈빈만 돼도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써볼게요. 1000만 켈빈이면 일어나거든요. 1000만 켈빈만 돼도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인데 실제 태양의 온도는 약 1000만 켈빈보다 좀 더 높은 1500만 켈빈 정도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 1500만 켈빈은 헬륨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만한 온도는 사실 또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지금 수소가 헬륨으로 막 바뀌고 있다면 이 안에 중심부에는 헬륨이 많이 쌓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헬륨까지도 뭉칠 수 있는 그런 온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헬륨을 또 뭉치기 위한 핵융합 반응의 온도는 몇 도였나요? 몇 도였습니까? 땡! 정답 1억 켈빈. 기억력이 좋은데요. 1억 켈빈. 1000만 켈빈과 1억 켈빈이 이렇게 포인트였습니다. 포인트. 그래서 1억 켈빈까지는 안 가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일단 생각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뜨거운 상태에서는 자, 봐봐. 이 중심부에는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생님,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 원자들이 그냥 원자 상태 그대로 거기 있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서. 봐. 원자 하나 그려볼게. 원자 하나 그리면은 수소를 그리면 플러스 하나에 전자 하나가 돌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온도가 몇만 켈빈? 무려 1500만 켈빈. 그러면 에너지가 원자한테 공급됩니다. 그럼 에너지를 받는 주체는 누가 되냐 여기서? 양성자야 전자야? 전자가 그 에너지를 받아요. 양성자도 받겠지만 양성자는 엄청 질량이 커서 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받으면 굉장히 활발하게 막 움직이면서 어디를 이탈하게 된다? 이 궤도를 이탈하게 돼요. 궤도 이탈. 이 궤도를 이탈해 버리게 되면은 얘는 플러스 혼자 남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혼자 따로따로 떨어지게 되죠. 즉 이것을 뭐 된다? 이온화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자의 이유는 왜? 얘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전자가 다 도망가 버려요. 원자를 구성하지 못하고 원자에서 전자가 다 도망가 버린 상태로 그 상태로 중심부에 물질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 물질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또 기억해야겠죠? 들어봤을 거예요. 원자가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그 형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불러줍니다. 플라즈마 상태. 약간 전기를 띤 입자들이 돌아다니까 약간 방전, 지식, 방전 현상, 어떤 전기를 띤 입자들이 이런 방전 현상도 막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 상태. 책에 적혀 있습니다. 플라즈마. 태양 중심부와 같은 초고온 상태에서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플라즈마 상태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 오른쪽에 그림 있는데, 자, 이 그림이죠. 이 수소 원자핵 4개 그려놨죠. 원자핵 4개. 이게 헬륨으로 된 거 보이나요? 자,
복습 같은데 해볼게요. 수소 원자 핵이면 뭐만 원자 핵이라 불러? 얘만 원자 핵이죠. 즉 양성자 4개입니다.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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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자. 양성자 4마리가 뭉쳐져서 헬륨 원자핵이 된다는 말이에요. 뭔가 이상해야 됩니다. 뭐가 이상하세요? 양성자 4개 뭉쳐지면 원자번호 몇 번 돼야 돼? 4번이 돼야 됩니다. 양성자 4개는 원자번호 4번. 수헬륨, 베릴륨이죠. 베릴륨이 돼야 됩니다. 근데 헬륨 되고 있잖아. 뭔가 이상해야 된다니까. 헬륨 원자핵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려놓으면 뭘 그려야 돼? 양성자 2개하고 뭘 2개 그려야 돼? 중성자 2개를 그려야 하거든요. 중성자 2개. 이렇게 중성자 2개가 그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일로 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냐? 양성자 2마리가 이렇게 가면 베릴륨 되니까 우리 둘이 먼저 중성으로 변하자! 라고 해서 변해버립니다. 사랑이 변해요. 아무튼 중성자로 변합니다. 변해요. 변한다는 건 이 양성자 2마리가 중성 입자로 이렇게 내가 변할게 이렇게 중성 입자로 변하려면 뭐가 빠져나가야 돼? 질량이 빠져나간다. 신기하게도 미안하게도 질량이 증가해요. 이게 빠져나가는데 질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뭐가 빠져나가냐면 플러스였던 녀석이 중성이 되니까 저 플러스 전하가 빠져나가요. 플러스 전하. 우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수도 있는데 그 플러스를 띈 전하를 E 플러스 양전자라고 불러줍니다. 양전자. 양전자가 빠져나가요. 양전자라는 입자의 정체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죠. 전자가 우리 빅뱅이 빵 일어나서 전자가 만들어지잖아. 전자는 마이너스를 띤 입자잖아. 걔가 혼자 덜렁 만들어지나? 네, 그때 아무것도 없던 중성이었던 우주에서 전자가 만들어진다는 건 이거는 세상의 이치에 어긋난다고 보면 됩니다. 중성이었던 게 마이너스를 갑자기 만들어내? 안 돼. 마이너스와 함께 플러스 전자도 함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쌍생성설이라고 불러주거든요. 뭐 좀 깊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중성이었던 녀석이 이렇게 기억하면 돼. 중성이었던 녀석이 마이너스 전자를 만들어냈다는 건 어딘가에는 플러스를 띤 전자도 있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잘 모르는 물질들은 나중에 다 암흑물질로 치부해버리거든요. 저게 암흑물질의 일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양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플러스가 중성이 되어야 하니까 양전자가 튀어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로 그러면 여기 중성자에 양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었던 모습, 양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 플러스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띈 양성자 다시 중성자에 양전자가 붙어 있는 것이 양성자였구나. 중성자에 양전자가 붙어 있는 게 양성자였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붙여주려면 붙여줄 수 있는 접착제가 필요해요. 접착제. 양전자하고 이 중성자를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하는 게 필요한데 이 접착제 역할하는 녀석을 중성미자라고 불러주는 중성미자. 뭐 이런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중성미자. 그래서 양전자가 빠져나오고 접착제가 떨어져야 얘가 떨어져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나오면서 양전자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해서 중성미자라는 것도 떨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 정도로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물리 1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마 수소의 융합 반응을 설명할 때 내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아마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마리가 중성자로 바뀌면 드디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붙어서 헬륨 원자핵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뭉쳐질 때, 자, 얘가 일로 변할 때 질량이 변하는 건 상관하지 말고요. 양성자 2마리랑 중성자 2마리가 뭉쳐지면서 질량이 결손되게 됩니다. 자, 입자가 하나, 둘, 셋, 4개 입자가 뭉쳐질 때 질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게 된다는 거야. 그 방출된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MC 제곱이었죠. 감소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된다. 이거는 광속이죠. 광속의 제곱만큼. 광속은 번호 나올까? 30만. 광속은 30만 킬로미터. 이거죠?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이거를 나중에 계산할 때는 미터 퍼 세컨드로 고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이 되기 위해서 양성자 2개가 중성자로 변한 다음에 이렇게 뭉쳐진다는 거 하고요. 책에는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왼쪽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긴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여기 봐요. 수소 원자핵 6개가 반응에 참여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고 뭐 이렇게 큰 의미 없어 보이는데 원래는 6마리가 어제 6마리가 출발해서 요 4마리가 헬륨을 하나 만들고 요 2마리는 그냥 수소로 남아있다 이런 말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알겠어요. 그래서 헬륨 원자핵 1개하고 수소 원자핵 2개를 만들어낸다. 반응에 참여, 얘네들 둘도 반응에 참여했다라고 보는 거죠. 비상교과서에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뭐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시험 문제를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책에 나와 있어서 잠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 라고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자, 그 질량 결수는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와 있죠. 자, 이겁니다.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됐죠?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설명한 건 태양 안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면 사람들도 인공적으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왼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핵융합 발전이에요. 곱게 잡아볼게요. 핵융합 발전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수소 원자핵 6개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미리 만들어요. 중수소, 삼중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나라는 그 핵과 핵을 이렇게 뭉치는 어떤 기계 장치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로라고 하는 핵융합로라고 해요. 하나로가 1이고 하나로라고 하는 핵융합 장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수소를 막 만들고 어디는 삼중수소를 막 만드는 거야. 그 중수소, 삼중수소를 인공적으로 만든 걸 가지고 이렇게 결합시켜가지고 헬륨 원자핵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근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중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2개로 돼 있잖아. 제가 헬륨을 만들면요. 어떻게 되겠어? 중성자 하나가 남아돌지, 중성자 하나가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도 질량이 결손돼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제! 태양에서 만든 에너지가 많을까? 핵융합 발전으로 만든 에너지가 많을까? 그러니까 태양이 아까 6개의 수소 원자를 가지고 헬륨을 꽉 만들어냈잖아. 이때 나온 에너지 값하고 핵융합 발전에서 요거 2개를 만든 다음에 이걸 꽉 뭉쳐서 에너지를 만들 때 그 에너지 둘을 비교해 보는 거야.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까? 누가 더 높은 효율을 보일까? 정답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훨씬 더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아직 태양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한 값은 아직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훨씬 더 태양이 효율적입니다. 쌤이 하기로 2배 이상 효율적이에요. 2배 이상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질량이 얼만큼 결손되는지 여기서 계산해내고 있고요. 요거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봐봐.
아까 양성자 2마리랑 중성자 2마리가 뭉쳐져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양성자 2개의 질량을 더해볼게.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1.0073U라고 표현합니다. U는 되게 작은 단위로 그냥 말해요. 중성자는 1.0087U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 양성자 2마리, 중성자 2마리를 해서 합치면, 더하면은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쳐봐. 지금 얼마 나면 계산이 앞서서 합치면은 4.032U가 나옵니다. 요거 두 개 곱해서 더하면 4.032U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헬륨 원자핵의 실제 질량은 얼마야? 4.0015밖에 안 되죠. 1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1로 가는 동안 질량이 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냥 실험 자료를 통해서 진짜 그러네. 진짜로 질량이 사라지네 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자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U가 뭔지는 간단하게 왼쪽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거 끝났고요. 태양 에너지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일단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건 아주 일부만 도달할 거 아니에요? 여기 할게요. 20억 분의 1 정도만 지구에 도달합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모든 에너지 중에서 20억 분의 1 정도만 지구에 꾸준하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우주 공간 어디로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 20억 분의 1이라는 그 태양 에너지만 가지고도 지구에는 생명이 유지되고 살고 있는 거죠. 그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전환. 태양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입니다. 첫 번째. 광합성을 딱 주고서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광합성은 뭐가 되는 거야 결국?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 포도당. 그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뭐라고 했죠? 화학 에너지 맞아요. 화학 에너지가 지금 화학 에너지. 그래서 광합성은 빛 에너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 포도당이라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이렇게 전환이 되는구나 라는 거고요. 자, 태양 광 발전은요, 태양 빛을 이용해서 광전 효과라고 하는 효과를 아인슈타인이 개발해 주셔갖고, 그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태양 빛을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장치예요. 자,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장치고요. 이 장치는 이 다음 파트에서 바로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화석연료. 자,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화석연료거든요. 쌤이 저번에 말했는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딱 보고서 우리는 우와 위대한 태양이라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석탄과 석유가 누가 죽어서 만들어진 거냐면 옛날에 지질시대에 동물과 식물이 죽은 거잖아. 그래서 동물과 식물은 누가 키운 거냐? 결국 태양이 키운 겁니다. 그죠? 태양이 키운 거기 때문에 화석연료도 결국 태양 에너지가 화석연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 화석연료 자체도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니까 화학에너지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화석연료를 떼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 화력발전소죠. 화력발전소는 그 화석연료를,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되고요. 자, 그 다음 기상현상도 딱 주고서 이거는 무슨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자,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게 기상현상인데,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이유가 뭐냐? 일단 태양이 열을 공급해서 수증기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물을 증발시켜서 수증기를 만들어내고요. 수증기가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수증기가 차가워지거나 또는 높은 곳으로 상승하면서 구름 만들어지고, 구름이 비가 되고 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구름을 만드는 것도 태양이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태양이 만든 그
구름이 기상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가 먼저 태양이 가진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증기를 위로 올려보내서 비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현상은 높은 곳에 있는 비가 내려오는 거니까 포텐셜, 즉 역학적 에너지가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눈이 내리는 걸 이용해서 댐에다가 저장을 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수력발전소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석해야 한다 그랬죠? 수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에너지를 딱 갖다 놓고 오! 대단한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전기 에너지 결국 누가 만든 거다? 태양 에너지가 만든 거예요. 그죠? 태양이 비를 내리게 했기 때문에 수력발전이 가능했던 거잖아. 그래서 결국 비를 내리게 한 것을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 태양 에너지가 이 전기를 만든 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자, 끝내보십시다. 자, 이것은 그냥 쭉 방금 했던 얘기를 정리하는 것 같은데요. 볼게요. 태양이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증발시키고 따라가 볼게요. 태양이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증발시키고 구름 만들어서 포텐셜 에너지로 위로 올려보내고 그게 비를 내리게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수력발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태양의 열에너지 때문에 어느 부분은 잘 봐. 어느 부분 저기 태양이라면 태양이 여기는 강하게 비추는데 여기는 강하게 못 비춘다고 친다면은 강하게 비춘 곳은 뜨거워지잖아. 뜨거워진 지면에 있는 여기 공기도 함께 뜨거워지기 때문에 여기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즉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되면 공기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선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원리가 뭐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원리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왜 부냐 그러면 결국 태양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태양이 어디는 강하게 가열하고 어디는 강하지 않게 가열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오케이? 결국 바람도 태양이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 만드는 게 풍력발전, 화력발전이죠. 자, 태양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빛에너지의 측면이야. 방금까지는 열에너지의 측면에서 바라본 거고요.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광합성은 열 가지도 하는 게 아니야. 태양의 빛에너지를 저장하는 겁니다. 화석 연료까지 만들어내서 화력발전까지 하게 되는 거 하고요. 빛에너지를 직접 이용해서 아까 아인슈타인 얘기했던 이거예요. 직접 이용해서 바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많은 발전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무관한 발전 방식만 좀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요. 태양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게 바로 지열 발전. 자, 발전이 전기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모든 전기 만드는 방식을 쫙 준 다음에 어떤 녀석만 태양과 무관한지를 물어본다. 그때 우리 지열의 원인은 땅속에 묻힌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태양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무관한 건 지열 발전이라는 녀석만 태양과 좀 무관하고요. 또 하나 있다면은 걔가 뭐야? 달하고 관련돼 있는 거. 달의 인력과 관련돼 있는 거. 조력 발전. 그죠? 조력 발전도 역시 태양도 약간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태양의 빛에너지나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태양이 가진 중력을 이용하고 달이 가진 중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좀 다르죠. 약간 이런 것들 좀 조심해줘야 되는 거냐. 자칫 잘못하면 태양이 맞는 것처럼 포장을 해요. 태양은 모든 걸 만들 수 있어. 봐봐!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태양이야! 라고 싸잡아 가면
걸러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아닌데요. 라고 딱 끊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무관한 것들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에너지 순환 거기에 보자. 태양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가 순환되는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바람 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던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건데, 우리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이 적도 지역은 굉장히 많이 가열하고 극지방은 조금만 가열하기 때문에 지구에 에너지 불균형이 생겨서 이 에너지가 과잉이 되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태양이 또 태양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게 에너지가 불균형하게 된 것도 태양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물론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태양이 근본 원인인데 태양이 스스로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한다는 거지. 태양이 바람을 불게 하고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도 움직이죠. 더 바람이 불게 하고 바람 때문에 바닷물도 움직이게 해서 이 에너지 불균형을 다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해수를 순환시키는 것 역시 태양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태양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났지만 또 태양 때문에 바람이 불고 해수가 순환되면서 그 에너지 불균형을 또 해소시켜주는 것도 마찬가지 태양이 다 담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이죠. 자, 탄소 순환. 자, 태양 때문에 탄소라는 물질도 순환한다는 거고요. 자, 먼저 태양 에너지가 와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 포도당이란 물질을 만들어서 탄소들을 여기다 모아놓죠.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면 화학 에너지를 땅 속에다가 저장하죠. 화석 연료도 물질 속에 저장된 거니까 일종의 화학 에너지입니다. 여기 탄소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고 탄소를 끄집어내서 연소를 시키죠.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라는 형태로 산소랑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라는 형태로 또 날려보냅니다. 자,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끌고 와서 여기 저장을 하고요. 이거를 화석 연료로 갖다가 다시 태워서 다시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있는 모습. 우리는 이 C에 주목하면 됩니다. C, 탄소가 태양 때문에 탄소가 들어왔던 탄소가 땅속에 묻혔다가 땅속에 묻힌 걸 끄집어내서 태우면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순환시키는 것도 결국 누가 탄소를 순환시키는 거다? 태양이 탄소를 순환시키고 있구나 라는 걸 그림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태양 때문에 탄소가 이렇게 기권에 있던 게 생물권에 있던 게 직권에 있던 걸 다시 기권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건 다 태양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마지막. 자, 이 표인데요. 여기는 숫자가 나와 있진 않는데 숫자 나오는 대로 읽어줄게요. 태양에서 20억분의 1의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는데 바로 요 태양 에너지가 요게 그 20억분의 1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들어온 태양 에너지가 전부 다 지구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 먼저 대기에서 반사가 되기도 하고요. 지표에서 반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대기에서 반사가 일어나는 모습이고요. 2번 요게 지표에서 2번 반사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기에 의한 반사, 지표에 의한 반사. 이 반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반사를 제외한 나머지만 지표면에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머지만 지표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지표에서 흡수하는 양이 있고요. 큰 가로 1번. 지표에서 흡수하는 양이 있고요. 중간에 튕겨내는 거 말고 대기와 구름에 흡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양과 지표에 흡수되는 양이 이제 지구에 흡수되는 양 전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에 흡수되는 양과 지구에서 반사시키는 양을 더하면
태양 에너지 전체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지표에 흡수된 건 그대로 있지 않고요. 나중에 다시 지표에서 다시 재방출이 일어나야 합니다. 재방출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지표에 계속 흡수만 되면 지구는 점점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표가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언젠간 다시 저온의 형태로 다시 계속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에너지가 평형이 딱 맞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평형이 딱 맞아요. 지금은 굉장히 졸리지만 언젠가는 졸리지 않게 되면 평형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 딱 졸리는 사람이 딱 2명이거든요. 나를 포함해서. 근데 막 양심에 막 두근두근 떠지고 있죠? 졸지 말자고! 자, 다 했어요. 좀만 힘내자. 그래서 지표에서 재방출이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재방출이 안 일어나면 지구는 뜨거워서 큰일 납니다. 재방출이 일어나는데 이게 다 그냥 한 번에 날아가 버리지 않고요. 우리 지구는 다행히 뭐가 있어? 대기가 있고 온실가스가 있어서 한 번 더 튕겨냅니다. 뭐예요? 지표로 재방출되는 거. 자, 이 재방출되는 값은 지구에서만 가능해요. 일단 뻥이다. 지구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고 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대기가 있어야지만 재방출이 가능하다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지표에서 흡수한 그 에너지를 우주로 돌려보내려고 보냈는데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그걸 다시 빵! 튕겨내서 다시 지면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달군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가 온실 효과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반대로 튕기는 거. 근데 달 같은 경우는 그냥 튕겨서 가버리겠죠? 달 같은 경우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해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실 효과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다 더해서 우주로 방출되는 양이 아까 요 괄호 1번과 괄호 2번에서 흡수했던 만큼 괄호 1번과 괄호 2번을 흡수했던 만큼 다시 우주로 결국은 우주로 똑같이 방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들어오는 양 전체 100이 나중에 100 중에서 한 60 정도만 지표면과 대기에 흡수가 되는데 그 60%도 결국은 저렇게 우주로 나중에 결국 다 방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숫자상으로 표시된 것들이 나오면 좀 다시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전체적인 평형이 일어나야 돼요. 들어온 만큼 나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뜨거워질 테니까. 또는 들어온 건 적은데 나가는 게 많으면 추워지겠죠. 그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만큼 나가줘야 하는 겁니다. 말이 길었다. 넘겨서 문제 봅시다. 다음 장 문제 써봅시다. 해주고 싶은 말이 많네요.